네, 주간 시사 이슈를 새로운 관점에서 분석하고 비평하는 시간입니다. 김필성 변호사의 정정보도 시간이죠. 김필성 변호사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사실 여러분들이 김필성 변호사님이 뭐 여당 성향이다, 민주당만 지지한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맞습니까? 그랬나요? 그건 아닐 수 있다. 좀 객관적으로 보통 이제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걸 제가 설명하려고. 네, 그러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이제 객관적으로 오늘 한번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항소심 판결 이제 어제 나왔잖아요. 네. 법원이 사실은 이제 1심에서 유죄였던 그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취득이나 뭐 매도 이런 거, 매수 매도 이런 거 관련해서 12만 주의 장외 매수한 그 주식. 물론 먼저 1심에서는 그 중에 2만 주는 이미 무죄가 됐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추가로 10만 주 장외 매수 관련해서도 미공개 정보 이용한 거 아니다. 그렇죠. 그래서 무죄를 선고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알기로는 그 미공개 정보 이용한 자본시장법 위반 이런 것들이 사실 상당히 중한 죄였죠. 게다가 그로 인해서 얻은 미실현 이득과 관련된 범죄 수익 은닉 이것도 사실 되게 중요한 중형을 선고할 수 있는 범죄였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같이 이제 무죄가 됐어요. 그러면은 사실은 1심에서 징역 4년이라고 하는 건 대폭 줄어드는 게 원칙적으로 맞는 게 아닌가. 뭐 아무리 1심에서는 무죄였던 증거 뭐 은닉 교사가 인정이 된다 하더라도 생각했는데 그렇게 저는 생각했는데 형은 그대로 4년이란 말이죠.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좀 저도 납득하기가 좀 어렵고요. 이게 이제 1심에 이제 징역 4년 실형이 나왔을 때 뭐 사람들이 표창장 위조 뭐 이런 것들이 주로 이슈가 됐으니까 표창장 위조 때문에 그렇게 나온다는 게 말이 되냐고 비판이 있었는데 사실은 그때 이제 뭐 내부를 판결문 분석을 해보면 실제로는 자본시장법 위반이 매우 중한 범죄고 이건 하한선도 있는 그잖아요 사건이 조문이잖아요. 그래서 매우 중한 범죄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많이 나왔다라고 이제 그렇게 분석을 했었는데 이제 그 법률가들은 이게 그 부분에 대해서 특히 그 10만 주 부분이 이른바 사모펀드 부분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나머지 부분은 사실은 사모펀드와 상관없이 이제 이용이 된 거라. 그래서 사모펀드 관계된 건 사실 전부 무죄가 나온 셈이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이 그대로 4년이 유지된 거는 저도 좀 납득하기 좀 어렵더라고요. 그게 제일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그렇군요. 자, 우선 하나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어쨌든 1심과 마찬가지로 2심에서도 자녀 입시 비리 관련 혐의는 모두 유죄로 이제 인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선고 결과를 그렇게 예상은 하지 않았어요. 많은 법조인들이. 근데 물론 뭐 이제 2심의 태도를 보면 싹 뒤집어질 것 같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조금 달라진 부분들이 그 조민식 고등학교 동창이 이제 이 정경심 교수의 항소심 재판에서는 말을 하지 않았지만 왜냐하면 증인으로 다시 채택된 게 아니니까. 그렇지만 별도로 진행되고 있는 조국 전 장관과 정경심 교수의 1심 재판에서는 내가 그 당시에는 좀 질투심 또 내지는 뭐 억울함 이런 것 때문에 좀 잘못 말한 게 있다 이런 식으로 말했기 때문에 어쨌든 인턴 경력 뭐 허위 증명 관련해서 조금 참작할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그래서 그것도 전혀 뭐 인정을 못 받았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왜 그러는 겁니까? 사실 이건 좀 이해할 필요가 좀 있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법원 판결이 맞다고 생각한다기보다는 여기 이제 이 내용들을 다루는데 특히 언론이나 여론에서 이렇게 좀 간과한 것들이 있어요. 잘 뭐 간과했다기보다는 실제로 재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뭐 증거가 어떻게 선택되는지에 대해서 좀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던 게 사실 이제 그 친구의 진술 이런 것들은 전부 진술 증거잖아요. 그리고 대체로 이제 아마 드라마나 영화의 영향일 것 같긴 한데. 진술 증거를 매우 중요하게 사실은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법정에 현출되기도 하고 나와서 직접 진술하는 거는 받아 적고 하니까 기자들이. 근데 실제 증거에서의 신빙성은 빈술 증거가 아니라 비진술 증거가 훨씬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객관적인 증거죠. 객관적 증거가 훨씬 중요하고 이게 지금 근데 이제 비진술 증거 같은 경우에는 언론에 노출되기가 상대적으로 덜하고 그리고 전문적인 그런 판단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서 이 비진술 증거가 그 실제로 언론에 이런 데선 이렇게 기자들이 분석해서 나오는 경우가 드물어요. 이게 최근에 제가 이제 그 재판이나 아니면 사법 관련된 이제 법률 관련된 보도에서 자주 보이는 문제 중에 하나인데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도 그 1심 제가 이제 2심 판결문을 다 보지 못했고요. 1심 판결문을 보면 이 부분의 판단이 매우 깁니다. 매우 길고 지금 말씀하셨던 진술 증거 부분이 사실은 그 친구의 진술 부분은 일부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실 1심 판결문을 보면 제일 중요하게 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AP라고 그러죠. 미국
그 네. 시험, 예, 그 시험, 예, 저기 이제 미국 입시를 위해서 시험 봤던 그 시기하고 인턴 시기하고 겹친다는 게 사실 되게 중요한 네, 네. 이슈고요. 지금 지금 이 세미나 무렵에 그날이 미적분학인가 되게 중요한 과목이 있었는데 시험이 있었는데 시험 날짜 겹쳤고 그리고 저기 조민 씨가 그 시험에서 꽤 높은 성적을 획득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5점이 만점. 예, 만점이 나왔다는 건데 그 만점을 받을 정도로 그리고 이제 뭐 교사들이 한영외고 교사들이 뭐 실제로 진술을 이제 그때 당시 이게 매우 중요한 시험이기 때문에 전부 집중해서 이 시험만 공부한다. 근데 왔다 갔다 하기 사실 쉽지 않다라고 네, 얘기를 네. 했다는 뭐 그런 내용들도 있고요. 그리고 1심 판결을 잘 보면요. 어떤 내용이 있냐면 안 갔다라고 판단한 게 아니고 그렇죠. 이게 중간 휴식 시간 이후에 뒤풀이를 위해서 참석했다 그래서 아예 안 갔다고 또 본 것도 아니었어요. 1심이. 그러니까 그런 것들과 비교해 봤을 때 이게 설사 이 진술이 커위라고 그러니까 조작된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결론에 있어서 달라질 부분은 별로 없었다라고 판단한 게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그렇게 판단한 것이 물론 이제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정황상 만약에 지금 와서 그 진술했던 그 친구의 진술이 사실 오염됐을 위험이 높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진술들이나 다른 증거들도 오염될 가능성에 대해서 철저하게 들여다봤을 필요가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듭니다만 그렇게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다른 비진술 증거로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완전히 잘못됐다고 말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좀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요. 그 정 교수가 자산관리사인 김경록 씨한테 이제 뭐 하드디스크하고 동영대 PC 따로 네. 보관하게 한 그 과정이 이제 증거 은닉이라고 하는 그런 네. 부분일 텐데 1심에서는 김경록 씨랑 공동 정범이기 때문에 교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 해서 무죄가 네. 나왔던 건데 2심에서는 김경록 씨가 공동 정범이라는 게 아니다. 네. 근데 사실 그렇게도 판단을 한 거예요. 그 김경록 씨 재판관 별도로. 그러면서 공동정범이 아닌 사람한테 그렇게 시켰다. 그래서 김경록 씨가 할 수 없이 그 말을 들을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그렇게 PC를 이동하고 이렇게 하라고 한 거는 증거 은닉이나 인멸을 위한 준비 행동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는 또 이거를 뭐 범죄가 안 된다고 볼 수가 없다. 이렇게 또 재판부가 판단하면서 증거 은닉 교사죄를 또 인정했어요. 그건 예, 어떻게 이것도 좀 보세요? 설명할 필요가 너무 있을 것 어렵죠, 같은데. 사실. 예, 제가 내용이 어려운데 네. 사실 제가 이거 관련해서 다른 또 중요한 사건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경험도 좀 생각이 나고 하더라고요. 이게 증거은닉이라는 범죄가 되게 독특한 게 범인이 자기의 증거를 은닉하면 처벌받지 그렇죠. 않잖아요. 그게 이제 그 방어권 행사다. 그리고 기대 가능성이 없다. 뭐 자기가 범인인데 자기의 증거를 방치하는 걸 기대하기는 어렵지 않냐. 인간이면은 본능적으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이유 때문에 인정을 하는데 이게 사실 형법 조문은 거기서 끝이에요. 끝인데 이제 판례가 좀 희한하게 범인이 자기 증거를 스스로 없애면 문제가 안 되는데 법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다른 사람한테 부탁해서 없앴을 경우에는 처벌한다. 이걸 교사범으로 봐서 처벌한다. 이게 이제 법리적으로는 비판이 되게 많이 보는 입장인데 그래서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보통은 이거 내가 범인이에요 라고 얘기를 하면은 안 되는 게 상식적인데 증거 은닉이나 또 이제 범인 도피 이런 범죄 같은 경우는 내가 범인이에요라고 주장을 해야 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어느 좀 정치인 사건 중에 하나가 이게 문제된 적이 있었는데 2심에서 제가 범인이라고 주장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 당사자가 되게 당황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거 물론 뭐 법리적으로 틀린 주장은 아니기도 하고 이게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해서 1심에 증거은닉 교사가 됐던 게 2심에서 증거은닉 공동정범에 대해서 무죄가 반대로 된 케이스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걸 어느 경우에는 교사로 보고 어느 경우에는 공동정범으로 볼 것인가의 기준이 사실 중요한데 좀 말이 어렵습니다만 그 기능적 행위지배라는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네네. 법리적으로. 근데 지금 물론 이제 이거 언론 보도를 기준으로 한 거긴 하지만 기능적 행위지배와 관련해서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기준, 그러니까 공모가 있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본 게 아니라 이걸 부탁을 받은 쪽에서 굳이 이걸 정경심 정경심의 그러니까 동기나 이런 것들을 주로 기준으로 봐서 이게 뭐 특별히 이거를 이 사람이 정경심 씨가 부탁하지 않았으면 이걸 할 이유가 없었다는 이유 때문에 네. 동기를 기준으로 판단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기능적 행위지배나 공모를 기준으로 보는 공동정범의 법리에 비춰볼 때 이렇게 판단한 것이 맞았는지는 법리적으로는 제가 좀 의문입니다.
네, 말이 어렵네요. 설명이 어려워서 더 질문 안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요거 하나 얘기해 볼게요. 정경심 교수 측의 김칠준 변호사는 이런 네. 말 했습니다. 10년 전 입시제도 하에서의 스펙 쌓기가 네. 현재 관점에서 대학의 업무방해가 된다는 시각, 네. 이게 바뀌지 않은 게 너무 답답했다. 만약 오늘 재판부 논리로 그 시대에 입시를 치렀던 사람에게 랜덤 조사하면 네.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이 범죄로부터 자유롭겠는가, 뭐 이런 입장을 밝혔어요. 네. 근데 이런 입장이 바로 또 재판부의 신경을 좀 건드린 부분이 사실은 있었던 것 같긴 그렇죠. 합니다. 자, 어쨌든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 말 자체가 갖고 있는 의미가 뭔지를 좀 다각도에서 볼 필요가 있는데, 이 말은 입시 관련해서 어느 정도 스펙이나 이런 것들을 좀 인위적으로, 사실 이제 과장이란 말도 좀 1심상 사용이 됐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과장되거나 이렇게 좀 부풀려진 것이 일부 인정이 된다라는 걸 인정하는 듯한 발언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그렇게 부풀려진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처벌할 정도는 아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엔 다 그랬다라는 식의 내용이어서, 이것이 이제 어떻게 받아들여질지는 사실 좀 약간, 제 1심에 사실 처음에 시작할 때 그렇게 주장하는 내용을 보고 이거는 좀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나 보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것들이 지금 김치전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은 이건 위법한 정도까지 이르렀다고 판단이 된 건데, 이게 이제 이제 김치전 변호사 쪽, 그러니까 변호인단 쪽의 주장은 이렇게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일단 죄가 안 된다. 그 정도는 그러니까 이제 사회상규에 벗어나지 않는다는 식으로 죄가 안 된다. 또는 죄가 되더라도 이 정도를 처벌할 정도의 문제는, 그러니까 세게 처벌할 정도의 문제, 양형의 문제, 이렇게 저기 접근했던 것 같은데,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정도는 가벌성 인정이 된다. 처벌할 정도가 된다. 그리고 오히려 괘씸하게 보인 게 아닌가. 뭐 그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네. 그 7대 스펙이 뭐 허위라고 하는 점 때문에 뭐 서울대 의전원하고 부산대 의전원 관련해서 네. 뭐 좀 합격을 해서 조민 씨가 그 7대 스펙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입학 사정 업무가 이제 방해됐다라고 본 게 바로 이제 재판부의 판단이었어요. 네, 네. 그런데 사실 부산대 의전원하고 달리 이제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네. 고등학교 때 인턴이 아니라 논문 같은 거 이제 쓰고 참여했던 그것이 사실은 그렇죠. 좀 스펙으로 작용해서 네. 고려대학교에 특례 입학이 그때 됐어요. 외국에서 이제 네. 온 경력까지 포함해가지고. 근데 사실 그 부분은 이번에 정경심 교수 항소심하고 또 무관한 부분인데, 네. 게다가 공소시효도 다 지난 부분인데, 지금 언론에서 얘기하는 거는 고려대학교에서도 이게 입시, 그러니까 입학이 아마 취소될 수도 있다는 식으로 또 말이 나오고, 네. 부산 의전원도 뭐 마찬가지라는 식으로 나오고, 막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근데 저는 좀 안 맞는 것 같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공소시효는 형사적인 형사적인 문제니까? 문제이기 때문에 뭐 이제 공소시효가 지났으니까 문제가 안 된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다만 이제 그래서 이제 이게 구체적으로 이게 지금 이 케이스들 뭐 여기 지금 뭐 7대 스펙이라고 하는 것 중에 고등학교 때 있었던 일이 4개인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고려대 입시에서 사용됐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으니까 뭐 그것이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따라 좀 달라질 수는 있을 텐데, 이게 이제 그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들여다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일단 뭐 업무 방해라는 것 자체가 뭐 이제 이른바 초상적 위헌범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이게 정말 입시를 방해, 입시에서 입시 결과를 뒤집어 놓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게 이게 기망이나 이런 것들이 인정이 되면은 일단 유죄가 나올 수 있는 건데, 실제로 이거를 취소를 하기 위해서는 이 지금 문제됐던 들어갔던 서류들이나 이런 것들이 전형 과정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그렇게 영향을 미친 부분을 판단한 다음에 이 영향을 미친 것 때문에 정말 입시 순위가 바뀌어서 그 조민 씨가 합격했기 때문에 이를 부당하게 합격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떨어졌는지 여부를 같이 들여다봐야 되는데, 요거를 판단하는 건 사실 간단한 문제는 아닐 거고요. 그리고 이게 좀 시간이 많이 지났잖아요. 제가 이제 이것 때문에 사실 이 사건 때문에 주요 대학교들이 전부 한바퀴 다 난리가 났었어요. 그래가지고 감사가 다 뜨고, 그래서 제가 이 관련해서 다른 교수들 상담도 좀 하고 이제 한 적이 있었는데, 생각만큼 그 입시 자료나 이런 것들이 원자료가 다 남아 있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 맞아요. 예, 그래서 고려대에서 이거를 들여다보기 위해서는, 고려대만이 아니라 어디든 간에 뭐 의전원은 좀 최근 일이긴 하지만 특히 고려대 같은 경우는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이 자료 원자료를 들여다봐서 입시를 사실은 입시 자체를 다시 해보는 그런 걸 해야 될 텐데, 그런 자료가 충분히 남아 있을지가 좀 의문입니다. 그래서 뭐 이게 바로 취소로 직결된다라고 말하기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네. 자, 이제 그 어제 판결 중에서 사모펀드 관련된 내용 한번 조금 말을 해봐야 되는데, 사실은 이제 이게 있어요.
그 이번에 이제 조국 전 교수 관련된 수사나 재판이 진행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권력형 비리 네. 내지는 사모펀드 관련된 내용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근데 윤석열 전 총장이 계속 그 부분을 강조해서 사실 뭐 표창장 이런 부분은 얘기도 사실 안 됐던 원래 거였는데 그런데 그 부분 관련해서는 사실 대부분 무죄가 선고가 된 셈이고 네. 특히 뭐 공범이라고 얘기되었던 조범동 씨 관련해서도 무죄 나왔고 이 정경심 교수랑 관계가 또 사실 없는 것으로 나온 또 판결에 네. 있잖아요. 그렇다면 검찰이 지나치게 무리하게 수사했다 이런 비난 이런 거는 계속해서 유지가 될 수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모펀드 관계된 건 전부 무죄가 나왔다고 봐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10만 주 부분이 남아 있었던 건데 미공개 정보 이것도 미공개 정보 이게 이제 내용을 좀 보면 이것도 법리적으로 좀 복잡하긴 한데 비공개 정보를 사용해서 매매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이유가 매매하는 당사자 사이의 정보의 불균형 때문에 한쪽이 피해를 본다는 게 이유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매매 당사자가 2심에서 매매 당사자를 1심하고 다르게 봤는데 2심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조범동 씨하고 그 정경심 씨 사이에 매매가 있었다고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럼 조범동 씨도 미공개 정보를 알고 있었고 지금 설사 미공개 정보라고 하더라도 정경심 씨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알고 있었던 사람 사이에서의 매매는 누구 한쪽의 잘못이나 피해를 봤다고 볼 수 없으니까 무죄가 나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게 그래서 결국 전부 무죄가 나왔는데 지금 사모펀드 관계에 대해서 권력형 비리라고 얘기를 했던 사모펀드 관계에 대해서 모든 무죄가 나왔다면 사실은 검찰이 전패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전패한 그 것이고. 부분과 관련해서는 검사가 전부 다 패소했다 이런 예, 얘기예요. 예, 이제 전부 다 패소한 셈이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검찰이 어쨌든 사실 저는 어떻게든 책임을 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단순히 물론 이제 검사가 일반적으로는 수사해가지고 무죄 나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저는 이제 무죄 나온 것에 대해서 지나치게 추궁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이제 재판 왜곡할 위험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사법역사상 유례를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라고 할 정도의 사실 과잉 수사들이 이루어졌고 거기에 대한 정치적인 사회적 혼란도 되게 심각했고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결국 윤석열 전 총장 같은 경우는 유력 대선 후보가 되기도 했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단 말입니다. 근데 정작 관련됐던 사모펀드 관계된 건 모두 무죄가 나와서 이렇게 사실 2심, 3심에서 뒤집힐 가능성은 거의 높지 않고요. 이렇게 되면 검찰 쪽에서나 이쪽이 좀 하다못해 유감이나 아니면 좀 이렇게 반성하는 모습 같은 게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전혀 그런 게 아니라 잘못한 게 없다는 식으로 오히려 자기가 잘했다는 식으로 얘기를 예를 들어 한동훈 검사장 같은 경우에는 그런 반응을 보이니까 네. 매우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그렇군요. 네. 지금 한동훈 검사장 얘기하니까 네. 또 제가 연결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한동훈 검사장이 2심 선고돼서 부당한 공격이 있었지만 끝까지 할 일을 할 거다. 그리고 무죄 부분도 최선을 다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분은 검사인지 뭔지 잘 모르겠다는 그런 논평부터 제2의 윤석열을 지금 꿈꾸나 보다 이런 얘기까지 좀 하더라고요. 네. 그건 어떻게 보세요? 저는 정치하려는 것 같아요. 정치하려는 거. 그게 네. 좀 제가 이제 그 발언 자체가 마치 자기의 정당성이 인정된 것처럼 말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는 지금 말씀을 드렸고요. 한동훈 검사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이제 몇몇 검사들이 시사 문제에 대해서 강하게 이제 말씀하시는 검사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내용들 자체가 사실은 이제 유명한 검사님들 중에 이제 말씀하시는 게 대체로 다른 분들은 크게 틀린 말은 아니고 좀 할 만한 말을 하는 거라서 문제가 좀 안 되는 거긴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어쨌든 공직자인데 정책 사안에 대해서 정치적 견해를 강하게 얘기하는 게 사실 검찰 전체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서 적절한지 여부는 조금 제가 생각이 좀 있었어요. 예를 들어 일반 공무원들이 다른 공무원들이 그런 식으로 발언했을 경우에 문제가 안 될 것인가 생각이 있었는데 한동훈 검사장 그거가 또 다릅니다. 왜냐하면 지금 적어도 자기 소신을 밝히는 다른 검사님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당사자, 그러니까 사실 이게 기소됐을 때부터는 검찰이 당사자잖아요. 근데 네. 본인이 수사해서 당사자가 된 사건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언론 플레이나 정치적인 발언을 하는 경우는 없어요. 그거는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공직자가 적절하지 않은데 한동훈 검사장은 사실 자기가 직접 관여했던 사건에 대해서 자기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식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공익이나 이걸 위해서 얘기한다고 하기도 어려워서 오히려 이렇게까지 무리하게 하는 이유는 제가 결국 정치하려고 하는 생각이 있는 게 아닌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2의 윤석열을 꿈꾸는 게 아닌가. 사실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좀 있었습니다. 원래 그분하고 친분이 있거나 전혀 싫어하거나 아니죠. 그런 건 아니죠. 그런 건 아니죠.
네, 알겠습니다. 아, 자, 뭐 김필삼 선생님이랑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막 다 가버려가지고 지금 준비해 놓은 질문이 많았는데 결국 질문을 다 못했습니다. 다음에 한번 하겠습니다. 네네. 자, 어쨌든 시간이 순삭인데 다음 주 목요일부터는요, 저희가 김필삼 변호사 그리고 신장식 변호사 그리고 저까지 3명의 변호사들이 1시간 동안 탈탈탈탈 법조 관련된 이슈도 전부 다 털어드리도록 저희가 일부러 좀 새로 시간을 만들었고요. 지난주에 반응이 좋아서 예, 다음에 더 잘해주실 수 있겠죠?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오늘 일단 정정 보도는 여기까지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노영희 뉴스 인사이다 저희가 준비한 사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다음 주에 더 멋지게 한번 또 준비해서 목요일에는 또 특집 방송 비슷하게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